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해드릴 인지컴퓨팅 연구실 박사호 연구원 김부근입니다. 네, 이 자료는 권가진 교수님의 그 인지컴퓨팅 연구실의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 자연어 처리 연구 성과랑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드리는 정도의 자료고요.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던 연구실이었는데 그 채팅 형태로 인공지능이 학생을 가르치는 그 지능형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인공지능이 그러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교육 시스템에 관한 개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사람의 경우에는 학생이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교사는 이제 답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학생이 왜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교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되물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얼마냐? 뭐 아니면 동전 개수가 10인데 그 동전 개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적절한 답을 했을 경우에 교사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해서 학생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오개념을 갖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교사의 행동을 토대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어주는 학생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정답지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고 해설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교사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내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해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에게 적절히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이 틀린 응답을 하는 경우에 교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단계인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내는 것 단계 자체가 인공지능이 아직 못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이 영역을 먼저 시도를 하자라고 이제 협의하에 시작된 연구고요. 그럼 수학 문제를 인공지능이 푼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 드실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인공지능이 푼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연어 수학 문제를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었을 때 컴퓨터가 적절한 방정식을 출력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형태로는 이렇게 영어로 예시를 들고 오긴 했지만 적당히 상황을 서술한 이제 자연어로 된 수학 문제가 텍스트 형태로 들어갈 거고요. 기계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구성해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언뜻 보면 기계 독해 문제 그러니까 머신 리딩 컴프리hen션 문제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게 있고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write and solve an equ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 독해의 경우에도 문맥이 던져지고 질문을 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으세요라고 하는데요. 그 수학 문제 풀이의 경우에는 수치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하나 더 들어와서 기계 독해와 다른 점을 만들어낸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수치 정보에 대한 이런 22나 32.25에 대해서 크기나 단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기계 독해가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추가로 연구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요. 네, 기계 독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영어권에서 봤을 경우에는 스쿼드 데이터셋이라는 게 유명한데 사람이 86점 맞는 것을 기계가 90점 맞는다라고 해서 4점을 넘는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에 비해서. 한국어의 경우에도 68점을 사람이 맞는데 기계한테 시켜봤더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왔던 건데 78점을 맞아서 사람보다 10점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계가 이미 독해는 잘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방정식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순수 신경망 모델의 경우에는 특히나 매우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G514라는 514개짜리 문제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순수 신경망 모델로 이제 2020년 이전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시됐던 모델의 가장 높은 성능 수치는 44.5%였어요. 반면에 이제 사람이 그 전문가나 아니면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만들어서 모델에 집어넣은 경우에는 83%까지의 성능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44.5%와 83%, 그러니까 4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기계 독해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이렇게 수학 문제는 못 풀까 하는 게 저희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미나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접근 방식에 대한 4가지 모델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도했던 4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제 코링에 2020년 발표했던 지오라는 모델에 관한 연구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계 독해는 잘하는데 왜 수학 문제를 못 푸냐, 방정식을 왜 풀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크게 2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학 문제 풀이만의 도메인 지식이 있는데 그 도메인 지식이 인코더에서 인코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22라는 숫자는 속력이니까 시간이랑 곱해야 될 거다. 32도 속력이니까 시간하고 곱해질 거고 2.25는 시간인데 앞에 토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 단어 사이의 합이 계산이 될 거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시간 계산 값이니까 속력이랑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정보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기계 독해 과정에서는 이 모든 도메인 지식이 적절하게 인코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디코딩 과정에서 이렇게 찾아놓은 도메인 지식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숫자가 연산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이제 방정식을 만드는지를 인코더가 알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2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속도였으니까 출근하는 시간이랑 곱해진다라는 정보, 32는 돌아오는 속력이었으니까 돌아오는 시간과 곱해질 거라는 정보, 그리고 32랑 22 사이에는 연산자가 한 3개쯤 거쳐 지나갈 거다라는 이런 종류의 정보들을 인코더가 알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여 보조 작업을 2개쯤 추가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 작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랑 디코더에서 나오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결합해서 디코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 인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보조 작업의 그 숫자가 어떤 연산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으로 곱해지는지, 어떤 식으로 숫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디코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인코더의 결과랑 디코더의 결과를 결합하는 새로운 레이어를 디자인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 이 지오 모델인데요. 모델을 보시면 하단에 일렉트라 인코더가 있어서 문제 텍스트를 받아들여서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로 바꾸고요. 이 히든 스테이트를 보조 태스크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이제 보조 작업 레이어를 통해서 숫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숫자랑 연산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생성될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랑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이어붙여서 컨캐트네이트해서 피드포워드 레이어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피드포워드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나온 값을 토대로 방정식을 토큰 단위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잘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랑 지오 모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선행 연구는 수작업 특징으로 그 핸드크래프트 피처만 사용하고 있었던 믹스드 SP라는 모델이랑 신경망 기반의 수작업 특징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DNS나 로바이덱이나 TMTDNN 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지오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들별로 결과를 봤을 때
기존의 수작업 특징이나 신경망 기반 모델들이 갖고 있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에 준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능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 정말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에 있는지, 그 인코더에 보조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과 디코더에서 인코더의 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뜯어보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같이 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순수한 그냥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것과 보조 작업을 추가한 순수한 트랜스포머와 거기에 다시 OP3F 레이어, 아까 인코더랑 디코더를 합쳐서 이제 디코딩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어를 추가한 듀오 모델을 3개를 비교를 했고요. 데이터셋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순수한 트랜스포머와 보조 작업 사이에서는 보조 작업을 사용함으로써 15에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나타났고 OP3F를 사용하면서 8에서 9% 정도의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두 가지 보조 작업과 OP3F 레이어가 모두 성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듀오 모델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은 독해를 잘하는 원어 모델이 만능은 아니고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는 방정식을 못 푸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한 연구가 따로 있고요. 그 연구의 이름은 EPT라고 해서 EMNLP에 2020년에 동시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디코더가 식에 적합하지 않은 입출력 단위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어떤 의미냐면 식이 내포하는 연산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x는 32y랑 같다라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은 트리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고 x 더하기 y는 2.25랑 같다라는 계산 방정식은 이제 이와 같은 트리 구조를 갖게 되고요. 22라는 녀석은 그 22 miles per hour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를 링크로 그 맥락이랑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사용된 입출력 단위는 이 트리 구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개별적인 토큰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일렬로 그 나열되어 있는 개별적인 토큰을 사용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식이 갖고 있던 트리 형태의 연산 구조가 그냥 나열 형태로 바뀌면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가 22 miles per hour라는 것과 2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었는데 맥락과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 숫자를 생성을 할 때 바로 쓸 수가 없어서 N0라는 앱스트랙트 그 추상적인 토큰으로 치환하면서 숫자와 텍스트의 맥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문제가 성능 향상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입출력 단위로 변형을 해야 될 거다. 그럼 그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식과 포인터라는 것을 활용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트리에서 그 연산 구조를 나타내는 트리에서 하나의 연산에 해당하는 서브트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브트리에는 연산과 이제 피연산자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보통의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두 개로 가지니까요. 그럼 이 구조를 그냥 통으로 하나의 토큰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이 식 구조 전체를 입력을 받아서 식 구조 전체를 동시에 출력하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식이라는 단위고요. 두 번째는 22가 원래 22 miles per hour랑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추상적인 N0라는 토큰을 사용해서 깨졌으니까 그러면 22 miles per hour를 직접적으로 포인터로 가리키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포인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토큰을 5개쯤 만들면 아까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트리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입출력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변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EPT 모델에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입력과 출력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그냥 식 단위의 입력을 통으로 하나를 받게 되고요. 출력으로서도 식 단위를 동시에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동시에 출력하게 되고 피연산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로 포인터를 통해서 그 연산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식과 포인터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역시나 선행 연구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선행 연구에는 이제 수작업 특징을 사용했던 아까 그 믹스드 SP 모델하고요. 순수하게 신경망으로 동작하는 카스 RN이나 TMTDNN 모델, 순수 신경망과 수작업 특징을 결합한 카스 하이브리드와 DNS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데이터셋별로 정답률을 봤을 때 이제 순수 신경망 모델에 비해서는 저희 모델이 40%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였고요. 수작업 특징과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대등하거나 높은 성능을 보여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이 정말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나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비교 대상으로 순수한 트랜스포머의 식단위 입출력을 사용한 트랜스포머, 그리고 여기에 포인터를 더해서 만들어진 EPT를 비교했습니다. 순수한 트랜스포머와 식단위 입출력을 비교했을 때는 식을 사용함으로써 15%의 성능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식단위 입출력과 포인터를 비교함으로써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30%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EPT에서의 결과를 정리를 한다면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적절한 입출력 단위를 쓰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GO랑 EPT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수학 문제를 주제로 대회를 열었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저희가 EPT랑 GO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서 저희는 대회 출전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학 문제를 보고서 방정식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출력하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연어 수학 문제를 입력으로 받아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과 같은 자연어로 된 수학 문제가 제시될 거고요. 수학 문제 자체는 똑같이 생겨먹었는데 출력 자체를 이 4명 중 가장 가벼운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계산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라 라고 해서 방정식이 될 수 없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골치가 아픈 상태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 코드랑 방정식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겨먹어서 바로 적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생성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토큰들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오류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얘를 식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트리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파이썬 코드에 가장 가까운 트리 형태인 추상구문 트리를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추상구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트리 데이터를 한 달 동안 일반 사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코드 자체는 트리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추상구문 트리는 적절한 그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토의한 끝에 파이썬 코드랑 추상구문 트리의 중간 형태의 언어를 쓰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하나 있고 함수의 아규먼트들을 나열하는 리스트 형태의 언어를 구상을 해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하면 바로 파이썬 코드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함수를 연산자로 보고 아규먼트를 피연산자로 봤을 때 아까 그 수식 형태랑 수식의 식 토큰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구조 자체가 유지되도록 EPT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자체의 규격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자체도 더 쉬워서 중간 언어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활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챌린지에 저희가 도전을 할 때 이런 형태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도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들어오면 EPT가 아까 그 중간 코드를 생성을 하고 중간 코드를 트랜스파일러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로 만든 다음에 답을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훈련을 한 결과 저희는
그 AI 챌린지에서 1단계를 통과하고 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는 잘 푸는데 교육용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약간 못 믿어온 구석이 있더라고요. 왜 못 믿어올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를 읽고 방정식을 출력하는 과정을 알 수 없고 그냥 방정식이 띡 하고 나와버리는 상황이라서 이 자체를 설명으로 바로 활용할 수가 없더라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방정식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블랙박스라는 거죠. 이 블랙박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를 설명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그럼 설명은 어떤 형태로 규격화할 것이냐면 각각의 숫자마다 그리고 변수마다 설명을 하도록 시키면 이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변수를 제대로 잡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보자. 그리고 EPT를 이 설명을 중간에 생성을 하고 설명을 토대로 방정식을 만들도록 모델 구조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EPTX 모델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EPTX 모델은 이번에 ACL 2022에 출판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원본 문제를 일렉트라 인코더가 읽어서 필요한 변수 개수를 예측을 하고 설명을 예측한 다음에 이 설명을 다시 결합해서 문제를 생성하고 이 문제를 토대로 방정식을 푸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는 단계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원본 문제에서 바로 방정식을 만드는 방식에 비해서 설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잘 푸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선행 연구로서 이제 EPT랑 GO를 사용하고 사람한테도 문제를 풀게 시켜서 그 추정치를 통해서 사람의 성능과 휴먼 레벨 퍼포먼스와 EPTX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봤을 때는 EPT에 비해서 EPTX가 5% 정도의 성능 하락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성능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5% 성능 하락이 설명 때문인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지 설명이 사람이랑 비슷한지 아닌지를 생성된 설명 문장의 유사도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비교 대상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설명을 해보라고 시켰을 경우, 그리고 EPTX에서 설명 생성 부분만 훈련을 시켰을 경우랑 EPTX를 비교했고요.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블루나 루지, 사이다 블루아트를 가지고 비교해봤을 때는 사람의 수준이거나 사람보다 더 높은 유사도 수준을 보여서 설명 자체는 그럴듯하게 생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그럴듯하게 생성되는데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설명은 생성을 잘했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설명의 정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명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실성이라는 개념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충실성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충분성이랑 포괄성이란 개념인데요. 충분성은 설명만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이 수식을 만드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인된 모델에다가 문제를 지우고 입력으로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포괄성은 설명이 없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요. 설명이 수식을 생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을 지우고 수식이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말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설을 이렇게 수식의 변화가 적다, 수식의 변화가 많다로 세워놓고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동반한 통계적인 테스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통계적인 테스트 결과로는 포괄성에서는 이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가설을 통과를 했는데 충분성에서는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의 그 EPTX 모델이 생성하는 설명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뭔가 정보가 누락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누락되는 정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영향의 폭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그 설명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EPTX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랑 EPTX가 사람의 설명을 사용할 때를 비교를 해서 사람의 설명은 그 EPTX의 설명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을 테니까 이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사람의 설명을 쓸 때는 아까 EPT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변화량 자체가 13에서 15% 정도의 변화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충분한 형태가 된다면 13에서 15% 정도의 성능 상승이 나타나고 소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EPTX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모델이 설명을 제대로 만들면 성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생성된 설명 자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고 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저희가 수학 문제 풀이에 관해서 시도했던 4가지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정답지로서의 역할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내는 거니까 수학 문제 풀이 모델로서는 충분히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문제를 분해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EPTX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걸로는 아직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숫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드러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학 문제에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의미나 논리 구조를 나타내는 식을 추가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왼쪽의 수학 문제를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논리적인 의미식 형태로 바꿔준다면 이 논리적인 의미식이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정식과 의미 구조를 같이 만드는 모델을 만든다면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히 질문을 생성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그럴듯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이 이제 22x는 32y랑 2.25는 x 플러스 y 같은 방정식이 제공이 됐을 때 이 방정식을 토대로 적절한 자연어 수학 문제를 생성을 할 수 있다면 그 채팅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생한테 필요한 문제를 제때제때 만들어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정식을 그냥 수학 문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 맞춰서 만들 수 있으면 학생이 해당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맥락은 알고 있을 때 동일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다른 문제로 바꿔서 학생의 반응을 유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맥락을 추가해서 수학 문제를 생성하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방정식 22x는 32y가 우표라는 맥락일 때랑 이동 경로에 관한 맥락일 때가 우표는 이런 식으로 우표의 가치에 관한 문제로 바뀌고 이동 경로의 경우엔 22km로 B 지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와 같은 이동에 관한 문제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동일한 이동 문제인데도 방정식이 바뀌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이 이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방정식의 풀이 과정이나 세팅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각각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이제 초기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교육 말고 이제 실생활에도 혹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텐데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싶은데 실생활에서 가장 계산을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볼게요.
그죠? 돈, 장 볼 때, 네, 돈 계산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돈 계산 진짜 많이 하죠. 경제적 가치, 돈에 대한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학 문제 풀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경제적 가치를 문서를 토대로 계산하는 거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어디에 있을까요? 돈 관련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곳, 은행, 네, 재무제표가 나오네요. 바로 회계법인 나오고요. 집 계약할 때, 네, 감사합니다. 회계장부. 맞아요. 저희가 세금 계산이나 회계장부나 아니면 재무제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제 문서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 말고 이런 세금 계산이나 회계장부에 혹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문제는 이제 문서에 표가 있어서 그냥 텍스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표가 있어서 표랑 수학 문제 풀이를 결합한 형태를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왼쪽과 같이 자연어 수학 문제가 주어졌을 때 표가 같이 있고요. 그러면 아래 표에서 쉽게 매출원가 중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표에 걸쳐서 첫 번째 표, 두 번째 표를 비교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말하라고 하는 이런 계산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저희가 지금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수학 문제 풀이는 자연어 문제를 입력으로 받아서 방정식으로 출력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시도했던 모델은 언어 모델에 도메인 지식을 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새로운 방정식 입출력 단위를 사용하는 모델, 중간 언어를 사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출력해보는 수학 문제 풀이 모델, 그리고 설명을 생성하긴 하는데 불충분한 설명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연구 분야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재밌는 강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학생들 있으면 뭐 채팅으로 해도 되고 직접 마이크 켜고 해도 되고 예, 해주세요. 31페이지에서 네. 잠시만요. 31페이지 선행연구 비교 대상으로 사람을 비교하셨다 하셨는데 개인마다의 설명의 차이, 문제풀이 소요 시간 등을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용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준이나 나이대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가는 도중에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용 시스템을 구상 단계고요. 아직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 대상은 저희가 수학 문제 풀이가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 방정식이 1차 방정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이라서 그 나이대 중학교 1, 2, 3학년 정도의 나이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설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과 문제풀이 소요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인마다의 설명의 차이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저희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수집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고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진 않았는데 데이터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사람마다 관계대명사를 쓰는 패턴이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 패턴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내용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서 네, 별도로 보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소요 시간은 저희가 재진 않았어요. 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재밌는 연구를 해가지고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문제를 좀 더 다양한 문제, 지금은 이제 텍스트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했는데 뭐 네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도 같은 거,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네네.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형 네네. 같은 게. 그런 문제도 나중에 고려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는 순수 텍스트만 고민을 하긴 했는데 해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하 관련해서 지오메트리 문제를 푸는 시도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표부터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아, 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궁극적으로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NLP 파트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고요. 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정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시험 문제 같은 건 잘 낼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보통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예,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될까 막 이거 고민하잖아요. 어떤 이그젬플을 낼까. 근데 이거 만약에 잘 되면은 거꾸로 아까 문제는 있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 아까 우표 뭐 이런 거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예. 뭐 그런 거 문제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데서는 교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되면 교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희도 연구 주제로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네네. 문제 자동 생성 면에서 수학 교과 외에 과학 등 다른 교과에 적용된 연구도 있을까요? 이게 저희도 수학은 많이 찾았는데 과학은 푸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추론에 대해서 풀이하는 건 많이 찾았는데 과학적인 문제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보진 못했고요. 네,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연구실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메인 지식을 인코딩해서 푸는 다른 예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이 첫 번째 연구 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이게? 네. 그 첫 번째 연구의 도메인 지식을 인코딩해서 푸는 예시가 저희 논문에는 다양한 예시가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일단 들고 온 건 40분짜리 발표로 생각을 해서 저거 하나만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10원짜리 동전 개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을 봤을 때 이게 금액이다라는 개념이랑 10이 이제 동전 총 개수랑 동전 금액에 관한 문제라고 했을 때 동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0과 x라는 동전 개수가 서로 곱해질 거다. 그리고 10과 50이 바로 더해지는 건 아니고 10과 50을 x랑 y에 각각 곱해서 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10과 x가 서로 연관이 있고 10과 50은 서로 연관이 없고 50과 y는 서로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스크를 만들어서 도메인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했었고요. 다른 예시로는 그 저희는 아니고 선행 연구의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10이라는 녀석이 지금 단위를 원으로 갖고 있다. 10이라는 녀석이 이제 그 동전의 금액이라는 텍스트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손으로 레이블링해서 만드는 그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만드는 연구들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될까요? 네. 그리고 수학 문제 생성 및 풀이가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 생성 풀이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는 일단 수학 문제 풀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 그 사람들이 동아시아권에 좀 집중돼 있어가지고 분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것이 어렵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논문으로 나온 거는 없었고요. 네. 생성 같은 경우는 글쎄요. 생성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I를 통해 문제 생성이나 해결이 특별히 어려운 교과목이 있는지, 국어 과목 등이 어렵다든지. 음, 일단 AI를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답이 딱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확실하게 떨어지잖아요.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기계 독해 같은 경우에도 독해를 통해서 이제 특정한 답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잘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주고서 이 시인의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를 만들거나 그런 문제를 풀라고 시켰을 때 AI가 잘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답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교육에서 AI를 접목할 때는 설명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딥러닝 분야에서 설명 가능성이 실현 가능한지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딥러닝 모델이 학습자의 수준을 설명해 주거나 풀이 과정을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좋을 텐데 단기간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학습자의 수준을 설명해 주는 경우는 앞에 이제 리드 박준영 박사님 발표라든가 아니면 DKT나 BKT 같은 모델을 봤을 때는 학습자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가 있는 것 같거든요. 풀이 과정 설명은 조금 수준에 맞춰서 풀이 과정 설명하는 거는 풀이 과정이 설명이 되어야지 수준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풀이 과정 설명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뉴럴 ODE 메소드와 같은 ODE 솔버 연구도 수학 교육 분야에 접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ODE 솔버를 접목을 한다면 모델을 새로 제안하는 걸까요? 아니면 ODE 솔버에 관한 수학 교육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거든요. 답을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냥 그 OD라고 약자로 많이 쓰는 게 약자로 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미분방 정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뉴럴 맞아요. ODE 예. 메소드도 미분방 정식 메소드 출판된 거 최근에 대충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수학 교육에서 수치 해석학 분야는 OD를 원래 쓰긴 썼어요. 그, 그 수치 해석학 쪽 분야가 근데 수학 교육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제 본전공이 원래 수학 교육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없어요. 그래서 대학 교육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수학 교육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접목할 계획은 일단 저희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질문 웬만큼 학생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예.